이때 국군은 정말로 처절하게 저항했는데 군용 트럭에 폭탄을 싣고 북한군의 T-34-85 전차 앞으로 돌진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어선이 막히면 우회로를 통해 후방을 뚫으면 된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나 소련군이 흔히 쓰는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독일군, 그리고 6.25 전쟁 당시의 국군.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군대에겐 신기하게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전격전을 선보였던 막강한 전투력의 독일군과 탱크 한 대도 없었던 국군이 뭐가 비슷한 점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독일군과 국군은 불리는 이름이 같았습니다. 독일군은 베어마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북한군도 국군을 국방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전쟁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 북한군이 국군을 보고 국방군 아새끼들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은 또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을 구한 무기라고 불리는 T-34 전차. 독일군이나 국군이나 모두 이 전차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다는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공세 작전엔 언제나 T-34 전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북한에게 제공했던 T-34-85 전차는 T-34-76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대구경 85mm 주포를 탑재하고 철갑 두께도 75mm에서 90mm로 개량되었으며 전차병 4명이 탑승한 채 최대 시속 53km로 내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하는 탁월한 성능의 괴물 전차였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 침공을 위한 야심찼던 독일군의 바르바로사 작전. 이때 독일 기갑부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까지 독일 기갑부대는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바로사 작전 초반 소련군의 T-34-76을 보자 독일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벽한 경사장갑과 76.2mm 주포를 갖춘 T-34-76. 그때까지 독일군이 자랑하던 3호 전차와 4호 전차를 능가하는 뛰어난 방어력과 공격력. 이런 전차가 대규모로 굴러나온다면 우리한텐 승산이 없다. 이후 독일이 야심차게 개발한 5호 전차 판터. 2차 대전 기간 사용된 모든 전차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MBT라고 평가받는 판터. 1943년 7월 후스크 전투에 처음으로 투입된 5호 전차 판터는 독일이 자존심을 접고 T-34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전차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도 T-34의 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국군이 공포에 질려 후퇴했던 것,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던 것은 모두 T-34-85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참전했던 미 지상군이 아시아의 후진 군대인 줄 알았던 북한군에게 연패했던 것도 모두 T-34-85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에게 T-34-85 전차가 없었다면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진격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 훨씬 이전부터 국군 지휘부에서는 소련제 T-34-85 전차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미군의 M-26 퍼싱 전차를 콕 집어 언급하며 국군에게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정한 거절. 한반도처럼 논이 많고 산이 많은 지형에서는 탱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정보에 의하면 북한으로 들어간 T-34-85 전차는 많은 숫자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한반도에서 탱크는 필요 없는 무기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물론 한반도가 대규모 전차전이 벌어지기 어려운 지형인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대급 규모의 소규모 전차전은 꽤 자주 벌어졌습니다. 특히 적 전차를 잡는 역할뿐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무기가 전차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한반도와 같은 지형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전차.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 전차 부대를 창설했던 것일까? 전쟁이 터지기 3년 전인 1947년, 이미 이때 북한군은 소련제 T-34-85 전차로 구성된 115 전차 연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도 역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전차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이 북한군에겐 필요했습니다. 1949년 1월 평양에 도착한 소련군 사절단 40명. 이들 대부분은 기갑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바로 이들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몇 명은 소련에 가서 최신 탱크 전술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영소좌. 이후 115 전차연대는 242대의 전차로 구성된 105 탱크 여단으로 바뀌는데 105 탱크 여단의 지휘관은 류경수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류경수를 비롯한 북한군 고위급 지휘관들 중엔 전차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빨치산 투쟁 경력만 있었을 뿐 기갑부대 경험은 전무했던 것. 반면 김영소자는 스탈린그라드 기갑학교에서 1년 동안 최신 전차 전술 교육을 이수했는데 그는 이런 이유로 105 전차여단의 107연대 1대대장, 즉 북한군 전차부대의 최선봉을 맡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남침. 당시 서울로 내려오는 105 전차여단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붙은 부대는 바로 국군 7사단 칠성부대. 하지만 유재흥 준장이 지휘하는 국군 7사단은 공두천과 호천에서 연이어 참패했습니다. 이 무렵 벌어졌던 국군 총참모장 최병덕과 국군 2사단장 이형근과의 언쟁. 지방에서 올라오는 병력을 축차 투입하여 소모시키지 말고 전선을 후퇴시켜 방어에 유리한 한강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당시 국군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전차를 파괴할 무기가 없으면 육탄으로라도 파괴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을 지켜야겠다는 국군 총참모장 최병덕의 필사적인 의지는 칭찬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육탄 공격을 명령하는 최병덕은 흡사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지휘관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일본군은 이런 방법으로 상당수의 미군의 시험원 전차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국군은 일본군이 아니었다는 점. 1950년 6월 27일 서울을 지키기 위한 국군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 방어선. 이응준 소장의 국군 5사단과 유재흥 준장의 국군 7사단이 미아리 꼭의 좌우측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계원 중령의 육군 포병학교 기관병과 교육생들까지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드디어 무지막지한 포격과 함께 T-34-85 전차 60여 대의 일제의 공격. 이때 국군은 정말로 처절하게 저항했는데 군용 트럭에 폭탄을 싣고 북한군의 T-34-85 전차 앞으로 돌진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군의 이런 결사항전으로 인해 6월 27일 밤까지 미아리 방어선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차부대의 돌진이 저지된 상황에서 북한군 105 전차여단 대대장이었던 김영소자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방어선이 막히면 우회로를 통해 후방을 뚫으면 된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나 소련군이 흔히 쓰는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소우자는 단 2대의 T-34-85 전차를 끌고 미아리 방어선을 에둘러 홍릉을 뚫고 진격을 시작하여 갑자기 서울중앙청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적 전차 출현! 적 전차 출현! 이 보고를 받자마자 국군 지휘부는 미아리 방어선이 뚫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국군 지휘부의 이 착각은 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서울 한강기호 조기 폭파. 북한군 105 전차여단장 류경수 소장은 총공격을 명령했고 그토록 완강히 버티던 미아리 방어선은 순식간에 보내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8일 오후 3시 서울은 T-34-85 전차를 앞세운 북한 제1군단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때 김영소우자는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입해 중앙청에 직접 북한 인공기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함락의 1등 공신은 스탈린그라드 기갑학교에서 공부한 김영소우자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전을 치르며 북한 기갑부대의 전설은 끝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북한군 전차는 자력 추진에 의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한다 해도 낙동강에 도착한 북한군 전차들은 이제 기계적으로는 한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북한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점에 북한군은 공세가 아니라 후방에 예비대를 확보하고 현 점령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마치 전쟁 초반 국군이 한강 방어선에서 시간을 끌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공격하면 남한을 끝장낼 수 있다는 김일성과 북한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은 낙동강 방어선을 향해 무의미한 반복 돌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미군의 강력한 전차들과 항공 전력이 충분히 투입된 상황. 도로를 따라 줄지어 내려오는 북한군 탱크는 그저 미 공군의 밥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한 김영소조. 그는 계속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북한군 지휘부에 반발했고 결국 미군에 투항했습니다. 서울 입성의 1등 공신이었던 그의 투항과 함께 북한 전차부대의 신화도 함께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